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정신장애 인식 개선 사업 어디로 가야 하나? 솔직한 라이브 쇼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토론회는 비대면 방식이며 실시간 유튜브 공개 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사단법인 대한정신장애인 가족협회 주최 보건복지부 지원 한국얀센에서 후원하였습니다. 가족과 당사자의 권익과 인권을 대변하는 가족협회는 심리사회적 약자인 정신장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사회적 편견과 부정적인 인식을 철폐하여 정신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사회 통합을 함께 만들어 가기 위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할 목적으로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원을 받아 전국 6개 권역으로 나누어 2021 정신장애인 인식사업 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토론회가 오늘날 우리 사회의 정신장애인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긍정적인 인식을 불러오기를 기대하고 바라며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진행을 맡게 된 대한정신장애인 가족협회 서울지부 부회장 이설희라고 합니다. 다음은 주제 발표가 있겠습니다. 주제는 발표자 본인의 회복 이야기, 정신건강에 대한 이해,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해소, 그리고 인식 개선 외 활동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아까 소개받은 것 같이 저는 지금 달리다 꿈 선교회 활동가로 섬기고 있는 장우석입니다. 네, 먼저 들어가기 앞서서 저는 20대 초반에 3번의 정신병원 입원을 했었고요. 중증 정신장애인으로 정신질환을 겪은 당사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얘기를 같이 나누면서 먼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책을 제가 2권을 썼습니다. 첫 권은 당신은 아빠였던 만큼 행복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라는 책과 두 번째 책인 회복의 증거라는 책을 썼습니다. 예, 첫 번째 책에서는 제가 병상일기를 써서 회복 과정에 어떻게 회복됐는지를 5년 동안의 일기를 통해서 정말 발병하고 정말 환청망상으로 인해서 인생이 다 무너졌을 때 그때를 구체적으로 썼으면서 어떻게 회복 과정을 썼는지를 썼고요. 두 번째는 정신건강에 대해서 당사자와 가족과 그리고 전문가들이 통합적인 관점에서 서로 협력을 해서 인식 개선에 앞장서야 된다는 내용으로 이제 회복의 증거를 썼습니다. 네. 그래서 저와 같이 이렇게 많은 당사자들이 지금 최근 이렇게 자신의 그런 아픔들을 고백하고 많은 책들을 써서 함께 활동하고 있는데요. 많은 당사자들이 그런 활동을 통해서 자기 목소리를 낼 때 또 가족들도 이런 가족협회를 통해서 함께 목소리를 낼 때 또 우리의 소비자 중심의 이런 사회가 돼서 균형된 발전과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당신은 아빠였던 만큼 회복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거는 저의 고백도 될 수 있고 회복 과정에 있는 모든 당사자들이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정신질환이라는 그런 패러다임은 저는 어릴 때부터 이제 여러 가지 가정에 스트레스가 있었고 대부분 당사자들의 집안이 그렇듯이 부모님의 사이가 그렇게 좋지는 않으셨습니다. 여러 가지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많아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 상황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 꼭 가족의 문제라기보다는 또 기질적인 요인이 또 강했기 때문에 저는 빠르게 20대 전에 그런 질병이 찾아왔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기질적인 요인이 강한 사람들은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에 찾아오고 30대 정도 전후로 이제 발병하는 사람들은 후천적인 요인이 좀 더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10대 때부터 이제 우울적인 부분을 경험을 했고 그러다가 이제 점점 발병을 했는데요. 여러 가지 소통적인 부분도 또 가족 간의 소통이라든지 친구 간의 소통도 조금씩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글을 시작하면서 요즘 시대는 그 핵가족화가 되어서 가족이 해체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이웃과의 단절이 된 상태로 저마다의 성과 같은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10명 중 3명이라 그렇지만 실제로 평생 유병률은 10명 중 4명으로 25%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일평생 한 번씩 이상은 4명 중 성인 중 4명 중 1명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질병 과정에서 회복 과정에 오면서 지피직이면 백전백승, 적을 알고 병을 적이라는 건 병이라고 본다면 뭐 동반자일 수도 있고요. 병이 적이 될 수도 있는데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승리할 수 있다. 예, 자기 관리의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저는 F 코드를 받았습니다. 정신과 약을 먹게 되면 이제 F 코드를 받는데요. 최근에 뭐 F20 뭐 이제 그런 영화도 나오고 그랬는데 F 코드를 받는다는 것은 사회적인 낙인을 하기 때문에 많이 꺼려해서 약물이 필요한 상황일 때 적절하게 약물을 처방받지 않고 견디다가 나중에 더 큰 만성화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신질환의 핵심은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초기 진압과 초기 발견을 해서 5년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을 때 만성화로 가지 않고 예방 관리를 할 수 있는데 저도 다행인 것은 초기 발견을 했고 집안을 뭐 아수라장을 내고 이렇게 또 감정을 폭발해서 이제 병원을 가고 이제 강제 입원을 당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한 1년 이내에 물론 우울증 기가 한 2년 정도 있었고 그랬지만 그래도 1년 이내에 병원을 가게 됐고 처음에는 조현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변명이 한 1년 사이에 한 70%가 이제 바뀌는 때문에요. 진단명으로 사람을 다 체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나중에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에 일을 했지만 진단명이 계속 바뀌게 되고 많은 의학적인 부분의 패러다임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통합 관점이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낙인으로 인해서 심각한 정신질환을 겪었고 병원에서 저는 이제 그 당시 94년도 정신보건법이 생기기 전에 병원에 한번 가서 이제 묶이면 일주일씩 5포인트 강박을 해서 묶어놨던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생각하면 자기 통제가 되지 않고 분노 조절이 안 돼서 이렇게 침대에 꽁꽁 묶어놨는데 그거는 생지옥과 같았습니다. 정말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요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니다는 그런 경험을 했고 당사자가 그렇게 고통당하는 게 정말 맞는가 그런 고민을 그때도 했습니다. 예, 정말 살고 싶었던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당사자들이 그런 트라우마를 경험하고 병원 트라우마를 저도 10년을 겪었는데요. 한번 그렇게 여러 번 있다 보면요 다시는 병원에 못 나올 것 같은 공포 때문에 저도 굉장히 살고 싶기 위해서 발버둥을 쳤던 것 같습니다. 예, 계속 뭐 여러 번 또 재발을 했지만요. 그래도 그 과정 속에서 조금씩 찾아갔는데요. 정서적으로는 어릴 때부터 이제 이런 정신질환에 걸리는 요인이 있는 애들이 저와 같이 좀 양심이 좀 민감하고 고지식하고 경직된 예민한 아이일 수가 있습니다. 또 공부는 나름 잘 했지만 좀 사회성이 부족한 그런 아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불안과 두려움을 쉽게 느끼고 감정의 안테나가 예민한 아이였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양성장애 제1형으로 재진단을 받았고 군대는 이제 정신분열병으로 면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망상이라는 행복이라고 했는데 망상에 빠지는 것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의 보호막을 치면서 들어가서 그 안에서 주인 노릇하는 게 망상입니다. 왜 그런 상황이 되니까 심리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이렇게 거북이가 안으로 들어가고 달팽이가 안으로 들어가는 것 같이 자기 세계에 고립이 됩니다. 그리고 은둔형 외톨이가 먼저 되고 그러다가 자기 세계에 몰입하면서 현실을 이탈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정신의학적으로 말하는 자아경계 손실과 현실 판단력 장애라는 정신질환을 겪게 됩니다. 저도 이제 그래서 조현병으로 시작돼서 만상환청을 겪게 되면서 계속 만상에 빠져드는 거예요. 내 세계에서 주인공이 돼서 세상의 왕과 신과 천재 같은 생각이 드니까 그 세계에서 빠져나오기가 힘들었습니다. 마약과 같았고 계속 뛰어들려고 하는 불나방과 같았습니다. 근데 그 마음속의 내면에는 내가 왜 그렇게 초월적인 존재가 되고 강하고 힘세고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존재가 되려고 하는 그 이면에는 상처 입은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소외감과 버림받음과 상처와 거절의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심각한 피해의식의 반대편에는 심한 과대망상이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양쪽 날개가 한쪽에는 심각한 과대망상, 또 반대쪽에는 그런 그 과대망상과 피해망상이 같이 겸해서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망상이 두 가지 날개를 달고요. 그리고 또 연결돼서 관계망상, 피해망상 또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뭐 망상들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조정망상이라든지 누가 나를 텔레파시를 보낸다, 뭐 도청 장치를 했다, 그리고 TV에서 내 얘기를 하고 있고 눈 맞춤이 된다든지 그런 착각 속에서 계속 힘들어했던 저도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괴로워서 TV를 물건으로 부셨습니다. 그래서 구멍이 날 정도로 스트레스가 너무 강해서 그랬던 시절도 있었고, 그러다가 또 입원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내면에는 이제 자기에 대한 소외감과 열등감의 반동으로 그 또 우월감으로 가버리는 나르시즘이 있는데, 나르시시즘의 본질은 자기 소외감과 자기의 위축감입니다. 그것의 반동으로 과대망상으로 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망상이라는 후유증으로 인해서 중독같이, 도박 중독이나 알코올 중독같이 계속 빠져드는 겁니다. 근데 이제 현실과 계속 이탈이 되는데, 그게 이제 거기서 벗어나는 길은 이제 약물 치료를 받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을 오가면서 강박을 경험하고, 옛날에는 이제 할도 아티반 주사를 섞어서 코끼리 주사를 넣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인권적인 차원으로 인해서 두 가지 주사를 섞으면 이제 기절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인권적으로 이제 없어진 게 한 10년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나중에 병원 일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막힌 상태로 되어 있지만, 아직도 격리 강박은 정말 힘들고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다가 회복 과정에서 20대 초반, 20대 23살까지 병원을 들락날락 하다가 마지막 입원을 국립정신건강센터, 지금은 이름이 그렇고 옛날에 국립서울정신병원이었는데 그 폐쇄병동에서 마지막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내리 1년 3개월을 병원에서 병원으로 이동을 했는데, 그러는 와중에 나오면서 좋은 레지던트 선생님을 만나서 그분이 약물을 잡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심리 상담 치료를 바로 들어갔습니다. 두 가지를 그 재활 과정에서 해주면서 제가 점점 낫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집에서는 가족협회와 연결돼서 가족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예전에는 아버지가 강압적이고 통제적이고 어머니가 과잉보호적이어서 저를 너무나 힘들게 해서 정말 스트레스가 쌓여서 어머니 잔소리에 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너는 무인도가 살아, 너는 이제 우리랑 살지 마라, 이렇게 한 적도 있었고, 아버지가 너는 우리 집안에 저지른 죄값을 치러야 된다고 하면서 그냥 뭐 병원에서 안 꺼내주려고 했던 적도 있었지만, 그런 과정을 다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제가 이제 회복이 됐고, 어머니와 함께 등산을 다니면서 이제 순리적으로 하면서 이제 조금씩 치료의 과정이 됐고, 어머니 아버지가 가족 교육을 받고 나서 저를 이제 안아주시고 미안하다, 잘못했다, 용서도 같이 구하는 과정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꼭 안아주면서 아들아 너를 믿는다,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제가 치유되기 시작했습니다. 2년 동안 매일매일 안아주면서 부모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았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제가 변화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부모님이 1998년도에 제가 24살 때 미국 이민을 가셨습니다. 미국에서 같이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를 자군나랑 지내게 하고 부모님과 여동생은 이민을 갔습니다. 그 이민 기간이 지금까지 한 23년째 이민 생활을 하고 계신데요. 아무튼 저기 그때 이후로 부모님과 분리되면서 더 독립적인 부분으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태권도 사범을 솔직히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취미 생활을 하다가 몸이 안 좋아서 운동을 하게 됐고, 그러다가 태권도 시범단을 하게 되고 3단, 4단을 따고 사범을 하면서 태권도가 직업이 됐습니다. 네, 그렇게 하기 싫었던 운동이 건강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다 보니까 또 태권도 사범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야간대를 다니면서 그 사이에 20대 후반에 달리다쿰이라는 공동체를 만나면서 거기에서 제가 지금 또 이제 봉사하고 있는데, 그 단체에서 공동체를 통해서 제가 회복이 됐고, 이런 정신질환을 겪는 사람들은, 정신장애를 겪는 사람들은 모든 장애인 중에서도 제일 불쌍한 상황이고, 취업도 안 되고 돈도 못 벌고 역차별을 당하고 있는 걸 그때 거기 보면서, 또 성경을 공부하면서 정신질환을 겪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를 보면서, 거라사의 강인이나 야이로 해당자가의 딸 같은 그런 상태가 되면서 영혼이 죽은 것 같은 상태였습니다. 그때 다시 가족들과 화해 과정을 통해서 또 일을 하게 됐고, 그 공동체를 만나면서 점점 회복의 과정을 가기 시작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99년도에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 지금 대한정신장애인 가족협회 똑같은 이름인데요. 거기에서 이제 우수상을 받고 이제
활동을 하면서 2010년도가 좀 시간이 지나서 카미에서 간사를 잠깐 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사회복지사로 졸업을 하고 나서 저는 정말 제가 입원했던 병원에서 일을 하고 싶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왜 저기 환자였던 사람이 무슨 저기 치료진을 일하냐. 그런데 그렇게 그런 도전을 해서 또 저와 같은 사람들이 사회 속으로 들어가서 일반인들하고 어울려서 살아가면 얼마나 아름다울 수가 있겠나 생각했는데 물론 제가 아름답지는 못하지만 그런 삶이 정말 인생 개선에서 도움이 되겠다 해서 제가 당사자였던 거 알리지 않고 병원에 취업해서 이제 정신병원에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원과 안산 지역에서 일을 했고 처음에는 이제 좀 융화가 안 된다는 지적을 많이 받고 중간관리자한테 많이 혼났는데 그래도 조금씩 고쳐가면서 이야기를 듣고 또 주변에 또 멘토들이 있었습니다. 공동체를 통해 멘토들한테 코치를 받아가면서 조금씩 바꾸면서 사회성을 길러가서 제가 롱런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8년 이상 계속 일을 하면서 저의 당사자에 대하는 부분이 좀 남달랐습니다. 당사자들을 대하는 게 그분들을 보는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 정말 강박을 당할 때 그분들을 보는데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았고 묶였을 때 소리를 지르면서 악을 쓰는데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처음에 마음이 너무 아픈데 또 병원 치료진으로 활동하다 보니까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격리 강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와요. 그러면 제가 사회복지사도 하고 보호사도 했기 때문에 또 묶을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이 아프면서 눈물이 머금고 할 수밖에 없는 그 안타까움인데 지금은 이제 병원에서 나왔기 때문에 의료적인 질도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경기도 도립에 있는 김성수 원장님께서 하시는 오픈 다이얼로그나 이제 여러 가지 인권적인 부분으로 해서 격리 강박을 그렇게 하지 않고 치료진들이 그냥 손을 잡고 그렇게 그걸 케어하는 그런 방법들이 생기더라고요. 그 당시로는 그냥 무조건 묶어버리고 빠른 시간 내에 투입을 해서 주사를 놓고 세데이션을 시켜 그냥 떨어지게 해서 그렇게 치료를 들어갔는데 그런 강압적인 치료가 아니라 의료의 질이 높아져서 정말 인권적으로 그분들을 케어할 수 있다면 정말 상처받지 않고 병원의 트라우마 없이 저같이 10년씩 트라우마 안 겪고도 정말 이렇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당사자들이. 그리고 장기 입원이 아니라 단기 입원을 추구하고 그리고 지역사회에 연계해서 자원을 통해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런 종합 예술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일이 치료고요. 그리고 또 월급이 치료입니다. 회복의 관점은 뭔가 활동하는 거, 생산적인 어떤 것을 하는 거. 제가 이제 우리 달리다굼에 있는 형제 중에 몇 년 사이에 환청이 너무 심해갖고 온 형제가 있었는데 그 형제가 회복되는 과정을 다 지켜봤거든요. 병원도 몇 번 왔다 갔다 했고 그리고 좋은 저기 센터를 만나서 여러 가지 이제 일을 하게 됐습니다. 뭐 바리스타도 하고 뭐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또 공공근로 같이 또 하고 또 워크 투게더에서 하는 일자리도 창출해서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을 통해서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자연스럽게 환청이 줄어들었고 약물을 맞춰 가면서 환청이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만났는데 환청이 없대요. 그리고 생활을 너무 잘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주거지원센터가 돼서 거기서 당첨이 돼가지고 지금 아파트도 들어가서 아주 그냥 좋은 조건에서 지금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이 지금 점점 나오는데 그래도 그건 좋은 케이스지만 많은 당사자들이 그런 부분을 도움을 받지 못하고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병원 일을 할 때도 많은 당사자들과 장기 입원을 통해서 만성화돼서 도저히 가족들한테 갈 수도 없고 병원에만 갇혀 있는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당사자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병원에서 치료를 해주면 좋은데 보관 형식으로 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너무 아프고 물론 교육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를 많이 하지만 장기간 잡아두는 것이 아니라 의료의 질을 효과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또 지역사회 연계해서 전환시설이나 위기쉼터들을 연결을 해서 그 사람들이 다시 사회로 적응을 하거나 아니면 가족과의 관계가 안 좋으면 공동생활 과정을 통해서 그룹홈을 통해서 또 다른 주거주택을 통해서 이렇게 독립할 수 있는 방법을 도와주거나 여러 가지 공동체와 자조 모임, 동료지원 시스템들이나 자활센터 등을 연계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사회에서 이제 경험한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인간의 행동과 사회환경 그런 심리적인 부분들도 심리 치료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좋아집니다. 일단 공동체에 대한 꺼리낌이 있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일단 심리 치료를 먼저 병원에 약물이 맞춰지면 나와서 심리 치료를 한 몇 년이라도 받고, 그다음에 심리 치료는 어려운 것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저도 심리 상담사로 활동하지만 일단은 지지를 해주고 정서적으로 공감을 해주고 자신의 부정 감정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자신이 살아가는 일상적인 실제적인 어려움들을 소통하면 자신의 편이 있다는 것과 친구가 되어줬다는 것으로 인해서 일어서게 됩니다. 제가 상담사로도 지금 3년째 활동하고 있는데 많은 당사자들이 연결되고 취업과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것도 그들에게 공감을 하면서 같은 위치에서 지지하기 때문에 가족과 또 연계해서 소통 방법을 바꾸고 그런 것들을 협력하면 빨리 좋아지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 사회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지금 많은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몇 년 사이에 있었던 조현병 쇼크 같이 그런 사건이 큰 사건이 빵빵 터지면 많은 우리 이 질병을 조현병이나 조울증 이런 우울증 심한 우울증 겪는 이런 정신질환이나 정신장애인 이 심리 사회적 장애에 대한 편견이 점점 심해집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건으로 인해서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매스컴들이 그것을 조장하는 부분도 있고 또 보도의 준칙을 지키지 않아서 더 이렇게 크게 확대하는 게 있거든요. 제가 2019년도 4월달 그때 아이디 사건 터졌을 때 인권위 토론에 나가서 토론자로 우리는 범죄자가 아닙니다. 왜 모든 것을 과잉 위반해서 그렇게 하냐고 하면서 SBS 뉴스에도 나왔고 그다음에 토론자로서 활동을 해서 당사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정말 매스컴이나 국가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지금 F20 그 영화도 KBS 방영을 금지하는 것도 당사자 단체 열 몇 군데서 협력해서 그거를 막게 되는 사회 운동도 하고 당사자 운동도 하고 있습니다. 목소리를 내야 되고 가족들이 그걸 지원을 해주고 협력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신건강의학과에서 협력하면서 이제 당사자를 대하다 보니까 당사자들이 어떻게 하면 회복되고 교육하는지를 저도 배워가면서 또 이해하는 과정이 됐고 저도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기분이라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기분은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고 부정 감정을 해소하고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주는데 많은 당사자들이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아버지가 굉장히 셌고 어머니는 잔소리가 좀 심하셨는데 이렇게 억압된 상황이나 경직된 구조에서는 자기 감정을 누르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선량한 우리 친구들과 이런 질병을 겪는 우리들 같은 사람들은 눌리게 되면 표현을 못하고 그냥 순응해 버리는 그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고인물은 썩습니다. 그러면 부정 감정을 해소하지 못하면 그것이 이제 화로 나오게 되고 자신에게 화가 가면 자신을 죽이는 거고요.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 사회적인 분노가 나옵니다. 그래서 분노는 어떻게든 나오게 되는데 그 분노를 빼주는 게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그 관리를 통해서 첫 번째는 신체적인 부분을 먼저 체크합니다. 수면, 식사,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베이직을 먼저 해주면 뇌 밸런스가 맞춰지고 되게 편안한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몸의 체크를 먼저 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정서적인 문제 그리고 심리적인 그런 부분들을 체크하면서 감정과 분노와 상처와 왜 화가 났는지 그리고 뭐가 슬픔이 뭐가 괴롭고 억울한지 그 감정을 풀어줄 때 분노가 빠지면서 공격적인 행동을 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정신질환이나 정신장애를 겪는 사람들의 범죄율은 일반인의 범죄율의 10분의 1에서 15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기질적으로 선량하고 겁이 많고 양심적이어서 쉽게 그런 조직적인 범죄를 하지 못합니다. 대부분 제가 병원에서 알코올 중독 치료도 하고 정신증 치료도 제가 맡아서 했지만 대부분은 술을 먹는 경우에 범죄율이 훨씬 더 높습니다. 70~80%가 술을 먹은 상태에서 판단력이 떨어졌을 때 뇌가 마취가 되잖아요. 그때 일어나는 범죄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매스컴에서 때리는 보고가 얼마나 잘못됐는지 그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좀 소수의 얘기긴 한데 가족들 입장에서 보면 이제 당사자들이 이제 제때 약을 먹지 않고 그리고 관리가 되지 않는 상황일 때는 응급 사항이 있긴 합니다. 제가 이제 상담을 하시는 분들 중에 응급 사항도 상담을 많이 해주거든요. 그게 이제 너무 방치를 하고 이 질병에 대한 이해나 가족 교육이 없어서 방치하고 있다가 폭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책상을 부시거나 문을 발로 차거나 아니면
부모한테 이제 뭐 이렇게 공격적으로 행동한다거나 이런 게 생기는데 그럴 때 국가의 응급 시스템이 너무 연약합니다. 왜냐하면 사설 이송단한테 맡기고 그리고 경찰이나 소방은 나몰라라고 정신보건센터는 뭐 어떻게 조인할 수가 없어요. 제가 도와주고 싶어도 병원에 이래가지고 그런 루트를 아는데도 불구하고 병원에서 입원시킬 병원이 너무 찾기가 힘들거든요. 물론 제가 많이 입원을 연결을 해주긴 했지만 그런 루트가 너무 안 돼 있다는 거는 아직도 옛날 구시대적인 가족에게 짐을 떠넘기고 국가가 이제 지금 치매 관리 시스템 같이 책임을 지지 않고 지금 가족한테 모든 짐을 떠넘김으로 인해서 지금 너무나 가족들이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당사자들도 그 방치된 상태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큰 손해, 예산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의료가 됐던 지역사회가 됐던 소일고 외양간 고치면 예산이 몇 배로 10배, 20배, 100배 이상 많이 듭니다. 그래서 입원했을 때 입원비가 상당하고요. 그리고 그 위에 또 늦은 시간에 치료를 하게 되면 골든타임을 놓치면 평생을 정신질환이라는 고통으로, 정신장애라는 고통으로 겪게 됩니다. 그런 걸 생각할 때 이런 우리나라의 국가 책임제가 빨리 도입이 돼서 응급대응 시스템이나 단기 입원 그리고 빨리 병상수를 응급 병상을 마련을 해서 그것들을 체크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전환시설을 보낸다거나 일시적으로 쉼터를 보내서 빨리 꺼진 불을 끄고 응급실에서 뭐 주사를 맞고 이렇게 저도 그랬던 적이 있거든요. 그렇게 빠른 대처를 하면 진짜 잘 넘어갈 수 있고 입원비 뭐 몇백만 원 나오고 몇천만 원 나오는 거를 그렇게 해서 소모 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지혜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예산을 투지 않고 그런 것들을 국가에서 이렇게 아직까지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아주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가족들과 당사자들 지금 수백만 명의 정신 건강에 대한 이런 가족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목소리를 꼭 들어주시고 당사자의 목소리를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운동을 통해서 이렇게 생활 관리를 하고 운동이 참 회복 과정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운동을 하게 되면 신진대사가 원활해지고 혈중 농도를 맞춰주고 그리고 이제 뇌를 활성화되면서 건강함을 찾게 합니다. 스트레스 관리에는 운동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저도 취미로 태권도를 하다가 태권도 사범이 됐는데 우리 당사자 우리 친구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면 됩니다. 음악을 좋아하면 음악을 하고 운동을 좋아하면 운동을 하고 또 다른 뭐 미술을 하면 미술 또 악기를 다루는 거 이렇게 자기에게 맞는 걸 하다 보면 좋아하는 것을 잘하게 되고 반복하다 보면 직업이 됩니다. 저는 이제 참고로 너무 감사하게도 좀 회복 과정의 타이밍이 좋았던 적도 있지만 또 그런 부분에서 직업을 갖는 데 있어서 태권도 사범을 하게 됐고 또 좋아하는 댄스를 하다가 또 취미가 돼서 댄서가 됐고 또 좋아하는 또 상담을 받으면서 또 심리 상담사가 됐고 그리고 또 제가 은행 청원경찰이 하고 싶어서 최근에는 이제 국민은행 청원경찰을 또 2년 정도 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당사자들이 회복되고 가족들이 지지해주면 일상사회로 들어가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어울리면서 좋은 영향을 끼치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한테 또 인식 개선 자체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관계적인 인식 개선이 가장 좋은 거지 매스컴이나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반짝하는 것보다도 지속적으로 우리가 삶 속에 들어가서 그들하고 어울리다 보면 저는 이제 나올 때 좋게 나오면서 그분들한테 저가 이제 당사자였다도 알리고 책도 선물하고 이렇게 하면서 나름 인식 개선에 도움을 드리려고 하면서 좀 그런 관점으로 하긴 했었는데요. 저 말고 더 회복 많이 되신 분도 많고 저는 이렇게 이런 쪽에 남아 있지만 사실은 일상으로 들어가서 사회 속에서 편입돼서 살아가는 회복된 또 4분의 1의 당사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는 그분들도 만나봤지만 너무 평범하게 살아가지만 또 반대로 너무 힘든 가운데 있고 계속해서 재발을 하고 힘든 가운데 있는 당사자분도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맞춤형으로 그분들을 도와주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정신건강에 대한 이해를 갖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거는 정신질환을 겪을 때 갑자기 발병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랑비에 비 맞듯이 소나기를 점점 맞다가 나중에 흠뻑 맞게 되는 거거든요. 대부분 가족이나 당사자들은 흠병 맞았을 때를 발병했다고 하지만 벌써 1, 2년 전부터 아니면 한 달이나 2달 전부터 전조 증상이 있습니다. 감기가 걸리면 재채기를 하고 콧물이 나오는데 벌써 옛날부터 그게 사인이 있었는데 그걸 계속 무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폭발하기 전에는 항상 시시거리거나 뭐
뭐 강인한 표정이 나거나 이러잖아요. 근데 사인을 놓친 거죠. 그 사인을 체크하는 것이 재발경고 체크인데 그 사이에 이제 현시감이 떨어질 때 과잉일반화나 흑백 논리, 착각과 오해가 오게 됩니다. 당사자들은 갑자기 망상이나 환청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중간 단계를 거쳐서 저도 그랬지만 인지의 오류부터 있고 나서 그리고 감정의 기복이 커지면서 점점 조절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조현병은 사고적인 부분으로 발전하고 조울병은 수면 장애부터 시작해서 예민 짜증, 분노 폭발 5단계 코스로 인해서 감정 조절이 안 되면서 1형은 환청망상으로 가고 2형은 기분만 세게 타다가 나중에는 이제 폭력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다 그런 건 아니고 정말 관리가 안 될 때는 폭발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미리 안다면 뭐 예민 짜증이나 그 수면 관리가 불규칙할 때만 잡아주면 그까지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음식에 대한 부분인데요. 수면 관리 외에 운동 외에 음식의 조절이 중요합니다. 대부분 당사자들이 저도 병원에 있을 때 몸무게가 한 20kg 쪘거든요. 그리고 병원 일할 때도 스트레스 받고 한 20kg 찌더라고요. 물론 운동으로 빼고 식습관도 바꿔서 빼긴 했지만 이렇게 조울병이나 조현병이나 좋은 음식이 있습니다. 뇌 혈류량을 돕는 오메가3 그리고 비타민이라든지 연어 그리고 견과류나 우유, 달걀, 바나나 이거 제가 실제로 지금도 먹고 있고 유산균도 포함하면 좋고요. 뇌 혈류량을 증가하고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저도 매일 비타민 제하고 오메가3를 챙겨 먹고 있습니다. 넘어져서도 일어날 수 있다. 정신질환의 영역은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관리하고 물론 이 회복의 의미가 예전 상태를 돌리는 것이라기보다는 지금 상태에서도 만족하고 자기 자신을 이해하면서 사랑하는 단계로 가서 지금 나 자체로도 괜찮다, I'm okay 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동료지원과 양성교육으로 제가 자기 이해와 자기 관리 파트를 맡아서 주강사로 활동하고 있는데 회복의 개념을 바꿔서 약을 끊는다고 해서 완치가 아닙니다. 약을 먹고 있어도 삶의 질이 좋으면 그것이 바로 회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의 관점을 바꾸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 운동을 하고 책을 읽고 저도 물론 책이 상태가 나쁠 때는 책이 안 읽어졌습니다. 아예 안 읽어져서 몇 장을 보는데도 뭐 몇 시간씩 걸리고 이렇게 이해도 안 되고 그랬는데 계속 반복 작업하고 훈련하고 지루한 일상을 견뎌내는 습관을 하게 되면 나중에 저도 책을 많이 읽게 돼서 책 2권을 쓰게 됐습니다. 이렇게 물론 뭐 제가 그렇다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도와줬고 또 기도해줬고 또 상담을 해줬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도 다 같이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사람마다 또 할 수 있는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나와 다른 것을 인정하면 이대로도 괜찮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정신증과 중독은 단절과 고립에서 많이 오게 됩니다. 소통의 부재와 또 인간관계의 감정 그리고 자신의 상한 감정들이 섞이고 또 기질적인 취약함으로 인해서 중독이나 정신증이 오더라고요. 병원 일을 하게 되면 알코올 중독도 그렇고 정신증도 그렇고 그 배후에는 내 우울증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내가 우울하기 때문에 중독에 빠지는 거고 내가 외롭고 쓸쓸하기 때문에 나를 위로하기 위해서 망상과 환청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환청과 망상 저도 심하게 여러 가지 다 경험해보고 환청 또한 4-5개 이상 동시다발적으로 경험해봤는데 내가 외롭고 쓸쓸하고 소외되고 나를 이해한 사람이 하나도 없을 때 환청이 더 심해졌고요. 중얼거리니까 뭐 환청과 대화 나누기를 하다 보니까 사건 사고도 일어났었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는 그 내면에 굉장히 고립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지역사회와 가족들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고 전문가들의 적절한 그 치료와 외래 소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자기 이해 이거 상담 일을 하면서 감정 해소시키는 것을 되게 중요시 이 첫 번째 코드입니다. 사람은 뇌가 3층 구조로 되어 있어서 1층 구조는 본능, 2층 구조는 감정 대뇌 변형계, 3층은 전두엽으로서 사고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판단력을 관장하고 있는데 이 판단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감정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감정을 다루고 본능에 일단 충실하면서 수면 식사 운동을 하면서 점차 기능을 끌어주면 내 밸런스가 맞춰지거든요. 그때 운동을 하고 생활 관리를 하고 상담을 받으면 뇌가 회복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책 그 회복의 증거에서도 썼지만 뇌 회복의 5가지는 감사, 기도, 운동, 공동체, 영성입니다.
이 5가지 라인으로 해서 뇌가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물론 베이직에는 약이 필요한 사람들은 약을 먹어야 되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이제 또 관리를 나름 하면서 또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약을 먹고 재활을 많이 한 상태에서는 약물 관리에 도움이 또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네. 절대적이지는 않지만 약물 관리를 통해서 또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를 적절하게 하고 자기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이 있어야 되고 가족들과 선순환적인 소통을 해야 됩니다. 강압적으로 가족이 나오고 가족이 계속 따라오라고 재촉을 한다면 당사자들은 기운이 없을 때는 우울증으로 떨어집니다. 저도 아버지가 세게 나왔을 때 우울증으로 한 4개월을 더 헤맸습니다. 자신이 없을 때는 가족들이 기다려줘야 되고 그리고 조금씩 격려할 때는 발을 맞춰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료진과의 소통이 되게 중요합니다. 적재적소, 만약에 재발 위기가 있을 때는 빨리 그 외래 날짜보다 더 빨리 가서 중간 체크를 받고 내 상태, 수면 상태, 그리고 감정 상태, 생각 상태가 좀 달라졌을 때는 약물 조절과 상담을 통해서 조율을 하면 입원하지 않고 약물 관리가 가능합니다. 저는 23살 이후로 병원에 입원한 적이 없이 지내왔는데 재발은 그 사이에도 수도 없이 했습니다. 몇십 번을 했는데도 입원하지 않았던 이유는 일단 병원 트라우마 때문이었고요. 그리고 중간중간 재발 경고 체크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일기도 쓰고 체크도 하고 자기만의 관리법으로 인해서 입원하지 않고 빨리 집에서 이제 약을 한 2~3배 올려 먹고 3일 정도 나가 떨어져 가지고 집에 갇혀서 그냥 아픈 동물같이 그냥 동굴같이 들어가서 지냈던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 관리를 하고 또 살아나서 또 일하고 또 그랬습니다. 예, 그런 과정들이 20, 30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회복되는 당사자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 자기를 이해하려고 하고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병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 아까 얘기했는데요. 병식이라는 것은 자기 병에 대한 이해가 있는 겁니다. 정신질환은 만들어진 병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뇌 질환입니다. 저도 이제 어떤 만들어진 병에다 신하다 이렇게 그런 관점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의학적인 뇌 질환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약물 관리로 컨트롤되는 질환은 아니고 통합적인 관점으로 심리 사회적인 영역이고 그리고 또 가족들의 지역 사회와 환경 개선을 통해서 또 스트레스 관리를 통해서 되는 통합적 뇌 기능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통합 방식으로 회복을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약물 관리와 또 병식이의 운동 관리, 지인과 멘토와의 소통, 그리고 가족과의 소통, 규칙적인 생활, 그리고 신앙생활을 통해서 영적인 가치를 두면 삶의 의미가 달라져서 내가 지금 돈이 없고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어도 그 가치에서 그래도 만족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신앙이라는 종교의 관점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정신건강 교육과 가족 교육을 받아서 제대로 된 정신건강을 알므로 인해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불안이 가라앉습니다. 물론 신앙을 통해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자기 이해 관점인데요. 먼저 자기를 알고 점점 이해가 풍성해지면 자기를 먼저 오픈해야겠죠. 처음부터 막 말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제 달리다꿈 선교회를 보면 자정 모임으로 인해서 이제 새로 오신 분도 있고 예전에 계신 분도 있고 동료 지원 역할을 하면서 서로가 이렇게 도와주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가족들이 데리고 옵니다. 당사자들. 그런데 이제 오픈하지 않고 뒤에는 저기 구석된 자리에 앉아서 있는데 당사자들은 민감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말을 하진 않아도 다 듣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들을 만큼 듣고 사람들하고 공감이 됐을 때는 그때부터 말이 터져 나옵니다. 자기 아팠던 상처, 괴로웠던 거, 화났던 거, 가족으로부터 어려움을 겪었던 거, 친구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학교 폭력을 당하면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군대에서 구타를 당하고 이런 고백을 하다 보면 이 상황 감정이 터져 나오면서 소통이 되면서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게 이제 이 자정적인 자조 모임의 심리 치료, 집단 치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쏟아내면 그 다음부터 쉼을 얻고 자기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그러면 여기에 갇혀있던 무거운 짐이 사라지고 저도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을 얘기를 듣다 보면 그러면 격려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공동체를 통해서 그 친구가 힘들 때마다 여기 와서 자기 문제를 소통을 합니다. 당사자들이 취업을 하고 직장을 갖게 된 이유도 처음에는 계속 실패를 하는 거예요. 일을 못하겠다, 막 힘들다, 누가 뭐라고 하는데 뭐 도저히 못하겠다 이랬는데 공동체 와서 그 힘든 점을 얘기하고 가면 일주일을 또 견딥니다. 2주를 견딥니다. 한 달을 견딥니다. 지금 그 10년 전에 왔던 한 형제는
지금 직장 생활 10년째 잘하고 있습니다. 10년째. 그런 과정을 갈 수 있었던 것도 공동체가 계속 얘기를 하면서 격려하고 지적하고 정말 망상이 갑자기 생겨가지고 얼떠덩떠하는 얘기를 해도 우리가 더 들어주면서 격려하다 보니까 정말 나중에는 정말 사회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런 또 당사자들이 또 결혼한 커플도 생겼습니다. 최근에 3년, 6년 사이 왔던 형제 자매가 우리 모임에서 결혼도 해가지고 지금도 가정을 이뤘습니다. 이런 모임들의 회복자들이 나오는 거는 이상한 일이 아니라 이렇게 협력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돕고 협력하고 의료적으로 사회복지적으로 또 심리 상담적으로 또 간호 또 다른 임상을 통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회복되어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계속 지지를 해주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병의 인식인데요. 제가 이제 정신건강 교육을 병원에서 담당을 해서 많이 했습니다. 어떤 병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일단 병식이 생기는 데까지는 바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들이 너무나 애써요. 처음에는 이제 도와주려고 해도 자기는 병이 없대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점점 더 병에 대한 이해가 생기고 그다음에 병을 인정하는 단계까지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사람의 성격, 성향, 기질에 따라서 고집이 센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고 부모의 말을 순응하는 사람이 있고 반발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 연수는 다 다르지만 일단은 병을 이렇게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서 많은 정보와 또 매스컴과 책들을 통해서 배우게 되면 마음이 차차 열려서 병 관리를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병을 예방하는 법을 또 배우게 되고 교육을 받다 보면 자신이 어떨 때 잠을 못 자고 그러다가 또 증상이 나오고 환청망상이 나오고 그러다가 또 사건 사고가 일어난다 이런 걸 알면 미리 이제 체크를 할 수 있고 물론 다 사건 사고 나는 건 아니지만 소소하게 이제 감정적으로 올라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병 중심의 정체성에서 이제 5년 10년이 넘어가면 가족이나 당사자들이 더 이상 병에 갇힌 존재가 아니라 삶 중심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삶과 무관하게 나는 행복할 수 있다는 관점으로 한청이 평생 들려도 존 내시 같은 그런 유명한 사람도 평생 한청이 들렸거든요. 그래도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사자 중에서는 잔존 증상이 남아가지고 조현병의 한 4분의 1은 평생 한청망상이 남아 있어요. 저도 한청망상이 몇 년 가다가 사라지긴 했지만 증상 자체가 없어지는 사람이 있고 안 없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뭐 낫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삶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패러다임은 회복 패러다임으로 물론 회로팸이 절대적이진 않지만 통합 모델이 가는 게 중요하지만 저희 당사자가 행복할 수 있는 거, 가족이 행복하고 가족이 갖고 있는 높은 기대치를 포기하고 당사자와 함께 협력해서 그 안에서도 소소하게 행복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위기 대처 사항을 통해서 이 재발 경고 체크하는 게 중요한데 제가 병원에 들어가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거는 이거를 열심히 했습니다. 기록지를 쓰고 외래를 갈 때마다 약을 올리면 의사 선생님이 약을 어떻게 올렸는지를 기록하고 다시 만약에 위기 때 왔을 때 의사 선생님하고 조율을 하면서 민주적인 의사를 만나서 권위적이거나 강압적인 의사가 아니라 민주적인 의사를 통해서 소통을 하면서 저도 이제 그런 것들을 알아갔고 당사자들이 자기가 먹는 약물이나 그리고 약의 용량이나 약의 작용과 부작용들을 이해하고 있으면 그만큼 불안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그 위기를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약도 있고 주 성분이 있기 때문에 주 성분을 올려야 되는지 보조약을 추가해야 되는지 수면에 뭐가 도움이 되는지를 그런 약물 교육을 통해서 외래 치료를 통해서 자기 관리를 통해서 배워 나가야 됩니다. 스스로 당사자가 주체적으로 자기 주체성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외래 치료와 약물 치료를 잘하게 되면 입원할 거 입원하지 않고 며칠 약물 올려서 지내면 집을 입원실 같이 사용하면서 위기를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취미나 스트레스 해소, 삼털 삼나 제가 많이 했던 거는 털털털 나는 나를 사랑한다 나을 수 있다. 당사자들이 자기를 비하하고 자기를 학대하는 것이 배후에 깔려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해소하는 과정을 통해서 자기를 자중자애할 때 환청망상이 줄어들고 또 일에 적응할 때 또 환청망상이 줄어들고 그리고 없어질 수도 있어요. 제 주변에 많이 있기 때문에 저도 그랬고 정신증은 부정 감정을 해소하지 못하면 오해 착각이 오고 사고의 외곽이나 기분 장애가 오면서 현실이 계속 약해되다가 나중에 한청망상으로 가고 현실 판단력이 깨지면서 자아 경계가 손실되면 재발을 하면서 내가 쇼크를 당합니다. 그게 반복이 되다 보면 나중에 정말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재발을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국가에서 그런 것들을 해주는 부분이 되게 필요하고요. 이건 재발 경고 체크인데 수면 관리, 식사 관리, 환청 망상에 대한 청각 기능의 이상부터 옵니다. 조현병의 기본 베이직은 이 척도엽의 청각 기능이 되게 예민해집니다. 대부분 조현병을 겪는 사람들이 층간 소음이나 소리에 예민하면서 짜증이 나거든요. 걸그닥거리는 느낌이 들어요. 조울증도 마찬가지로 청각 기능을 통해서 자신의 상태를 체크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감각이 예민하거나 통증이 자주 있습니다. 그리고 본능에 충실하게 되고 여러 가지 그런 감정들이 있는 거를 빨리 체크를 해서 가족이나 당사자들이 깨어 있으면 재발 경고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 중요하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안절부절을 한다. 그리고 뭐 무가치함 느끼고 또 악몽을 자주 꾼다. 새벽에 뭐 3-4번씩 악몽을 꾼다. 재발 경고 체크입니다. 그거를 미리미리 하시면 약물을 올리면 위기를 넘어갈 수 있어요. 3일 이내에 무조건 체크하시면 입원하지 않고 재발 위기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거 동료 지원가들이 알아야 되고 당사자들도 알아야 되고 가족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위기를 빨리 넘으면 위험한 상황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응급 상황을 지나갈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회복의 5가지는 아까 얘기했던 것 같이 감사하는 습관은 사랑 에너지의 5배고 운동하게 되면 뇌를 쉬게 하고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면서 몸의 기능을 좋게 하고 근육을 생김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그 몸의 건강함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습관은 감사의 습관이고 공동체를 통해서 위기 때마다 협력하면 위기를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영성이라는 것은 의미 있는 생활을 통해서 삶의 가치를 발견하면서 더 건강하고 전인적인 회복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의 5가지는 이것이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첫 번째 이제 두 번째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저의 이제 회복 얘기와 그다음에 이제 정신 건강의 이해까지 얘기했고 이제 정신 건강 인식 개선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대부분 이제 지금 정부에서 이제 우리 대한장애인 가족협회와 그다음에 또 이렇게 하고 추구하는 방향이 국가 책임자인데 대한정신장애인 가족협회에서 이제 국가 책임제의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제가 이제 토론자로 나갔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장애인 복지법 15조를 철폐하는 겁니다. 지금 2가지가 가장 시급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금 가족들에게 너무 짐을 떠안고 있기 때문에 국가 책임제를 통해서 국가에서 응급 대응 시스템이나 그리고 초기 대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준사법 제도나 이런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하는데 일단 장애인 복지법이 철폐돼서 역차별, 장애인 사이에서 역차별 당하는 것을 지금 피하고 그다음에 또 거기에 대한 필요한 복지관을 이용하는 거 필요합니다. 장애인 권리 협약, 국제 장애인 권리 협약이 이제 한국도 2008년도에 협약 비준이 됐고요. 여러 가지 차별 금지, 장애인 또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 거, 지역사회에서 자립하고 주거를 또 보장받고 독립하는 그런 과정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법안이 있고, 제가 이제 병원에 일할 때 통신의 자유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냥 직원들하고 원장님하고 해서 병원에 또 병원 원장님이 조직과의사 원장님이 마인드가 좋아서 당사자들도 핸드폰을 쓰게 하자. 이제 그런 걸 해서 규칙을 만들어서 핸드폰을 쓰게 했고요. 통신의 자유 같은 것도 참 필요한 거죠. 예, 그리고 이렇게 강박 격리, 강박 격리에 대한 그런 부분도 이렇게 좀 해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너무나 억울하게 이렇게 묶이는 경우도 저도 경험했었거든요. 그래서 요즘엔 4시간 강박에서 풀어주지만 이런 부분들을 좀 처우를 잘해서 뭐 경기도 도립같이 오픈 다이얼로그나 인권적인, 인도주의적인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해소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바뀌어야 되고요. 그리고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사생활 존중받고, 뭐 차별 없이 교육받고. 사실은 장애인복지법 15조가 철폐가 되면 이런 것들을 같이 장애인들과 동등하게 일반 다른 장애인들과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통합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도움을 받고 일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너무 취약한 게 워크투게더나 장애인 고용센터를 통해서 일자리를 하고 있는데 너무나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뭐 주 3회 일하는데 너무나 작은 금액을 받습니다. 뭐 동료 지원가들도 뭐 50만 원, 60만 원밖에 안 되고 어떻게 그거 가지고 수급비 같은 금액으로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래서 적어도 최하 150만 원에서 200만 원을 받아야지 일상생활이 가능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처우가 부족하고
그리고 이제 일자리에 연결되더라도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분들을 직무지도원으로 제가 일한 적이 있어요. 3년 전에. 농협의 그 카트에서 일을 하는 걸 도와줬는데 그런 직무지도원을 양성해서 정신장애인의 그 심리사회적 장애인들을 돕는 그런 것도 국가에서 좀 많이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시설이나 공동생활 과정 같은 것도 주거 같은 것도 더 많이 해서 그런 걸 도와줘야 되고요. 이게 정신장애인 이제 복지법인 장애인 복지법인데 이제 여기 이제 빨리 이렇게 폐지가 되어서 이제 우리 정신장애인들 또 차별과 배제로부터 이렇게 복지 시스템의 부재로부터 벗어나서 같이 이제 장애인 복지관을 이용하고 정신재활 시설 서비스를 지원받고 공동생활 과정에 이런 혜택을 받아서 복지의 이런 부분들의 사각지대에 놓인 것을 해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정치인들도 신경 써주시고 공무원이나 다른 이제 정책가에 있는 분들이 애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마지막으로 정신장애인의 10가지 편견입니다. 저는 이제 살면서 아까는 정신장애 인권의 사회적인 측면이라 보면 이거는 개인적인 측면인데요. 두 가지 측면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당사자 운동도 하고 목소리도 내야 되지만 개인적으로는 자기 안에 있는 편견을 깨야 됩니다. 저는 이제 이거를 24년 전에 봤는데 이거를 깨려고 평생 한 20대, 30대 때 되게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거냐면요. 10가지를 못한다고 막 이렇게 규정을 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위험하고 사고를 일으킨다. 근데 당사자들이 꼭 위험하고 사고를 일으키는 확률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범죄율, 일반 사람들의 범죄율의 10분의 1에서 15분의 1이고, 물론 방치해두고 약을 먹지 않으면 또 그 좀 높을 수는 있지만 약물 관리를 하고 치료를 받으면 높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매스컴에서 그런 것들 보도 규칙을 잘 만들어야 되고요. 격리 수용해야 하는데 이건 얼토당토 않은 얘기입니다. 우리 사회에 10명 중 4명이 지금 정신질환이나 정신장애를 겪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인구의 4분의 1을 40%를 25%를 다 저기 격리해야 된다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회적인 낙인이나 편견을 해소해서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낫지 않는 병이다. 실제로 4분의 3 이상은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이제 반복된 재발을 하고 있는 4분의 1을 누군지는 모르지만 4분의 3 정도는 7, 8% 정도는 회복률이 있거든요. 그리고 관리하면서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뭐 기능이 안 좋은 사람들도 사회적으로 지역사회 인프라를 해주면 지역사회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네, 시간이 다 돼가고 있는데 그래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뇌질환이고 또 심리사회적 질환이면서 또 유전된다. 유전 경향성이 있다 뿐이지 유전병은 결코 아닙니다. 고혈압, 당뇨만큼의 그런 기준 정도만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특별한 사람만 걸린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누구나 정신질환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기질적인 요인이 조금 더 큰 사람이 있고 후천적인 요인이 조금 더 큰 사람이 있지만 그것이 딱 맞아떨어지면 누구든지 정신질환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장애인의 80%가 후천적 장애인인 거 아시죠? 정신질환도 거의 후천적 장애에 가깝고 그냥 누구나 정신질환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리사회적 장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뇨 고혈압 같이 그 정도 되고요. 이상한 행동만 하지 않습니다. 약물 관리하고 생활 관리하면 너무나 평범하고 선량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대인관계도 이렇게 사회기술을 통해서 상담을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배우면 사회생활도 잘하고 직장생활도 잘하고 뭐 변호사나 뭐 의사 하는 분도 제 주변에 있고 또 일반 뭐 그냥 일용직 하는 분도 있고 다양한 층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뭐 운동에 관련된 일도 하고 있고 음악에 관련된 일도 하고 있고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생활이고 직장 생활을 못 한다는 게 아니죠. 많은 사람들 당사자들이 우리 사회 속에서 같이 어울려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운동 이것도 많은 사람들이 운동 하고 있습니다. 저도 운전 면허 1종이고요. 그 운동도 태권도 사범을 했기 때문에 저 말고도 운동을 잘하고 운전하는 많은 당사자들이 저도 많이 봤습니다. 예, 그리고 열등한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학창 시절에 범생들이 많습니다. 똑똑하고 공부 잘했던 친구들이 더 많이 걸리기 때문에 고학력인데 이제 실제로는 이제 사회적인 인식 때문에 일을 못하는 경우가 너무 안타깝습니다. 똑똑한 친구들인데 그런 분들을 좀 도와줘서 함께 협력해서 인식 개선 사업에 더 많은 발전과 또 우리 한국의 그 심리사회적인 이런 장애를 겪는 사람들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